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13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말이 많았고 저희 방송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주말 사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불 깨질 정도까지 갔었어요. 저가가 10만 2천 불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로 반등을 다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그러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짚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F와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2주 만에 뵙네요. 예. 네, 근데 그 2주 그런데 갑자기 후반에 많은 일들이 생겨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설계하면서 저기 뭐 증시 인사이트라고 코너를 소개하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아무 인사이트 없습니다. 이거 쫓아가기 바쁘네요. 소장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하나요? 쫓아가기 바쁘고 뭔 일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하루 종일 그 트루스 소셜 트럼프 대통령 그 계정만 뭐라고 말하나? 뭐라고 또 쏘올리는가 그것만 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예. 저 나름대로 이번 긴 연휴 동안에 짬짬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머니쇼 플러스 나가서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시장의 어떤 결을 한번 타보자 싶어가지고 뭐 좀 준비를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목요일까지. 좋았죠. 그죠? 분위기 좋았는데. 좋았죠. 예. 이거 뭐 자료 오늘 준비한 걸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10월 2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연휴 시작 전에 목요일 날 야, 장중 3.2% 가까이 뛰고 2.7%로 마감했습니다. 이 차트 대단하죠. 네. 대단했는데 외국인 그때 3조 넘게 샀고 네. 개인은 3조 넘게 팔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뭐 연초 이후로 48%, 4월 10일 이후로는 뭐 54%, 55%니까 대단한 장이 왔는데 우선 여기는 좀 외국인들이 그때 왜 그렇게 허겁지겁 샀을까? 무슨 뭐 흔히 하는 말로 얘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무슨 뭐 파생 엮어서 장난치나 싶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반도체 관련해서 막 날아가니까 외국인 기관들 중에 이거 포트에 안 담았던 선수들은 이거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됐는데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중에 우리가 4월 9일 날 바닥 찍고 이렇게 돌아왔는 와중에 한번 다음 변곡점이 언제쯤일까 싶어서 찍어보니까 얼추 10월 말 11월 초예요. 그쯤에 이제 또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제 짚어지는데 그때 뭐가 있는데 싶어 생각해 보니까 우선 FMC가 있고 28일, 29일. 네. 그리고 이제 31일하고 11월 1일 사이에 이제 에이펙이 이제 또 열립니다. 그 전에 에이펙 전에 한 2박 3일, 3박 4일인가 해서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뭐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웃깁니다. 지금 이시바하고 정상회담 하려는지 과연 다카이치가 되려는지 도대체 누구를 만날 건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하나도 그리고 과연 시 주석이 올라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경주는 간다고 했는데 오긴 올는지 푸틴은 올 수 있는지 뭐 거의 못 오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이런 상황이었죠. 대단했어요. 코스닥도 외국인 계속 샀는데 제가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10월 3일 날 매번 이렇게 히트맵 따지면서 조금 뭐 빅테크 주식이 조금 안 좋으네 했다가 그 다음에 주말에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됐다 해서 일본 총리가 뭐 거의 뭐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6일 날 월요일 날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특히 여기 시총은 그렇게 안 큽니다만 AMD가 그때 날아갔잖아요. 네. 알트만이 무슨 AMD에다 또 투자한다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뭐 온통 이거예요. 아시아 시장이 우리는 놀았지만 뭐 월스트저널이 AMD 랠리로 막 가고 나서 니케이 225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AMD가 23% 주가가 뛰었다. 뭐 이런 소리들만 막 나왔습니다. 샘 알트만 덕분이죠. 이것저것 쑤셔댑니다. 우리나라도 왔었죠. 아주 다소곳한 표정으로. 그런 식으로 왔었고.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아침 머니쇼에서 우리 임선호 아나운서가 이거 했죠. 글로벌 비즈에서 오픈 AI가 또 250억 달러를 갖다가 아르헨티나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 이거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조금 캡처가 잘못됐네요. 애정을 좀 담아주시지 그랬어요. 한 번 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쁜 모습으로 찍을 거. 진짜 화수분이 있나 싶은 겁니다. 이 이익도 뭐 아직까지는 이익도 못 내는 이 뭔 돈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고. 자, 뭐 그렇다 보니까 그때 지난주 얘기입니다. 월요일 날 뭐 AMD 이런 식으로 날라갔죠. 장중에 37% 이상 뛰기도 했다가 결국 23.7% 뛰기도 했고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손타는 주식이네요. 큰 흐름을 보면. 근데 이게 기사들이 전부 그래요. 이 연간인지 5년간인지도 모르겠고 기사마다 다 다릅니다. 수십억 달러에서 수십조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막 나오고 심지어 AI한테 이렇게 AMD 랠리를 한번 설명해봐라 했더니만 기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니 근데 수십억 달러라고 하는 게 20억 달러도 수십억이고 90억 달러도 수십억인데 수십억에서 갈매기 표시에서 또 수십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10억에서 수십억에서 수십조 가려면 10억, 100억, 1000억 조. 이게 또 1000배예요. 뭔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tens of billion dollar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냥 during many years 뭐. 그럼 정확하게 몇 년 동안에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줄 알아. 많이 한대.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었고. 자, 이러다가 중간에 다 했던 작업 다 날리고 다 준비했습니다만 그거 다 살펴서 뭐 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화수목 뭐 이렇게 뭐 잽을 주고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금요일 날 그냥 이렇게 피바다가 돼버렸죠. 피바다가 돼버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6.3%. 거기 비하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훌륭합니다. 잘 버텼죠. 지금 뭐 어쨌거나 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새벽 1시, 2시쯤에 벌써 하나 올려서 걱정 마 하는 바람에 다 살아났습니다만 대단한 거죠. 1.17, 뭐 하이닉스 3%, 뭐 이런 식이니까 아시다시피 이거, 그죠? 이건데 참 들어가 사진이 보니까 너무 역동적인데요. 광고가 꼭 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래쪽에 무슨 2단 접착이 하는 이런 게 붙어 있는데 CNBC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하루에 2 트릴리언 달러. 결국 주식시장에서 2조 달러가 날아갔다 시총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11월 1일부터 그리고 중국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해서 추가 100%입니다. 그죠? 추가 100%를 갖다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월 1일부터 엑스포트 컨트롤, 수출 통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화법이죠. On any and all critical software. 모든 그리고 그 어떤 소프트웨어든 그냥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이 폭탄 맞았습니다. 폭탄 맞았더니만 이거 보세요. 이거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할 것 없이 S&P 500만 보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토해냈습니다. 이런 식의 엄청난 충격이 왔으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악재다 싶은 게 나오고 기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식이고 AMD 주가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이제 뛰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런 흐름이고 위클리로는 묘한 차트가 나왔죠. 묘한 차트가 나왔는데 거래량 선거 보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오니까 올커니하고 판 사람도 있고 이거는 따라 붙어야 돼. 앞으로 이거 2배 더 가 하면서 달라들기도 했는데 뭐 매수한 자가 웃을지 매도한 자가 안도할지는 뭐 그런 또 단기와 장기가 다르겠죠.
근데 시장 다 보세요.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금요일 이런 식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음봉이 나왔는데 자, 이 선 지켜지면은 그냥 장은 가는 겁니다. 이 선 지켜지면 가는 거고 공포지수 급등한 거 보세요. 빅스가. 그때 이 8월 1일 날도 한번 뻘쩍 뛰었는데 8월 1일이 그때 뭐였나 하면은 미국 고용지표 첫 금요일 날 고용지표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고 그 이전 2달 확 수정했어요. 수정, 네. 하향 수정 많이 하고 했을 때 불쩍 뛰었는데 그거보다 높이 뛰었어요. 근데 공포지수가 하루에 32% 가까이 뛰었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은 지수가 덜 빠진 거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들고 있는 주식 팔고 싶지는 않고 뭔가 해치는 하고 싶고 그러면 빅스라도 살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요거 이제 위클리 차트인데 요게 그냥 또 다시 잠잠해지려는지 한번 보시고 국채 시장 보세요. 2년, 10년, 30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제 국채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요즘 워낙 단기로 막아 돌리니까 뭐 1개월짜리, 만기 1개월짜리가 2년짜리가 3.5%, 10년짜리가 4.03인데 얘가 지금 이 초단기가 4.09%입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엉켜서 막 돌아가는 세상이 됐고 그다음에 달러는 묘해요. 달러는 근데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우리 달러원 환율만 그냥 30분 위로 날아가 버렸죠. 근데 저기 달러 마지막에 약한 거는 일본 엔화가 일본 갑자기, 엔화가 확 갑자기 꺾어라- 강세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강세가 됐죠. 예, 갑자기 강세가 됐죠. 뭐 공민당 뭐 예, 뭐 공명당하고 네. 26년 만에 이제 이혼했다. 이혼한다고 나오면서 네. 갑자기 혼자 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카이치가 되면서 아베노믹스 버전 2를 갖다가 너무 기대가 과했나 싶은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이래요. 요때를 한번 보시죠. 요때 지금 달러 인덱스 110이죠. 1월 13일 연초 이때 110이었는데 우리 1,470원이었습니다. 1,470원이었고 4월 달에도 그때 상호관세 두드려 맞고 우리가 1,488원 뭐 이렇게 한번 가긴 갔었죠. 자, 그런데 지금 10월 10일 날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가 뭐 98, 90, 뭐 99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NDF가 1,430원인데 이 만약에 글로벌 달러 시세만 반영해서 달러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110에서 99 정도까지 왔다면 우리는 한 1,330원, 1,323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달러 인덱스만 본다면은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벨보다 한 100원 정도 더 높다. 우리 원화가 유독 약하다 하는 거는 볼 수 있고요. 금값 다시 뛰었고, 은도 뛰었고, 유가 확 빠지는 거 보세요. 뭐 WTI가 5%, 5.4. 그러니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가 결국 시장에서 거래를 갖다 촉발시키고 움직이니까 옆에서 보면서 같이 손절을 부르고 이런 장이 왔다는 것이고 뭐 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CNBC 보면은 한 줄짜리로 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에 뭐 이렇게 금은 다시 4,000불을 올라섰고 미국의 크루드 오일 WTI가 4% 넘게 빠졌고 이렇게 하는데 가상화폐도 이때 난리 났었죠. 특히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졌는데 들어가 보시면 CNBC에 이런 한 줄이 가상화폐는 없습니다. 왜? 이거는 뭐 분석과 전망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과 요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CNBC조차도 이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를 모르니까. 왜 오른지도 잘 모르고. 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카드라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카드라만 트럼프 나와. 셋째 아들이 뭐 미리 뭐 옵션 사고 뭐 쇼 치고 예. 해서 이번에도 한번 또 했다 뭐. 그러니까 트럼프 리딩방이 최고다 막. 최고다. 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 저 대통령 급여를 안 받고 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만하죠. 이렇게 벌리는 게 뭐 미국 정부에서 정해주는 연봉이라 해봐야 얼마겠으면 트럼프.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 하시는 이거. Don't worry about China. It will all be fine. 중국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시도 디프레션. 어떤 뭐랄까 이거 디프레션 우리말로 어떻게 됩니까? 강 대표님. 침체죠. 침체? 뭐. 네, 침체를 원치 않고 그건 뭐 나도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또 타코죠. 또 타코고 뒤지다 보니까 이런 또 밈이 하나 있더라고요. 따봉. 잘했어. 우리 무승부로 할까? 뭐 이런 근데 이게 분위기예요. 눈빛이 어우 왜 이렇게 좀비 같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죠. 뭐 기존에 지금 뭐 중국이 물고 있는 관세가 미국의 동맹 국가들보다 더 낮은 게 현실인데 뭐 한 10% 되나요? 뭐 그런 식인데 여기다가 추가 100% 어쨌거나 그게 155가 되든 115가 되든 간에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중국산 제품이 무조건 2배 이상 뛴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타코로 갈 걸 알면서도 금요일 당일날은 던지기 시작하고 시세가 그렇게 하니까 이 시장에서 그런 상황은 일단은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 하는 거는 이제 봤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날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그 시장을 보면서 이게 진짜 트럼프 때문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아까 보신 AMD 같은 거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한 AI 버블론 그다음에 예. 이제 순환 출자라고 뭐 예.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말이 많잖아요. 많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근심이 좀 있었는데 트리거를 딱 당겨주니까 땡기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많이 갔다. 예, 아니 그 관세 때문에 그런 거라면 반도체가 제일 밑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관세 때문인 건가 AI 때문인 걸까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AI 때문이라면 이거는 지금까지 올린 게 솔직히 AI가 올린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맨날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예. 그 두 가지가 맨날 왔다 갔다 했었는데 AI를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뺀 거는 관세 저렇게 해서 또 때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뺐는데 예. 그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AI 때문이다. 그러면 진짜로 버블이 꺼지거나 이러면 지금이 고점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떻게 딱 들으시는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랬습니다. 저기 관세 때문에 저렇게 시장이 금요일 날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을 때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코끼리가 바늘을 찔러서 죽은 건지 딱 죽을 때 바늘을 찔른 건지 예? 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독박 쓰겠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끓겼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그냥 히토류 갖고 또 막 겁박을 하니까 거기다가 모르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싶었던 그 평화상도 안 주고. 노벨 평화상도 안 주고 화나서 들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도 그래서 하나 만들어줘야 어쨌거나 될것 추가 같은데. 100% 하는 순간에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살 건데 당장 네. 그런 시기여서 이건 그거 한데도 시장이 너무 무너지길래 그랬더니 뭐 이제 아시아장 열리기 전에 여러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우선 제이디 벤스 여기도 말 참 잘해요. 폭스 인터뷰를 해서 여기 보세요. 델리킷 댄스 읽었다고 무슨 뭐 섬세한 춤이라기보다는 이게 미묘한 균형 내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런 어떤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트레이드 톡스 무역 담판은 이제 결국 베이징의 반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제디 벤스가 베이징에 뭘 촉구했나 하면은 to choose the path of reason입니다. 이성의 경로를 갖다가 선택하기를. 제이디 벤스가 이성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랑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 이성의 길인 것 같고. 그들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은 미국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한다면서 겁을 주면서 살살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냥 아주 델리킷 댄스 뭐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또 벤스에서 이렇게 뉴스 검색해 보면은 진짜 당장 이번 주에 지금 아마 이스라엘 건너갔을 걸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제 휴전 협정하고 인질 석방하고 할 때 그것도 가서 사진 찍어야죠. 이건 내가 만든 성과다 해서 그게 이제 하는 거고 여기도 나왔죠. 제이미슨 그리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즈보다도 제가 봐서는 조금 더 강성입니다. 일기 때 USTR 대표였던 라이트하이즈보다도 조금 더 강성인데 딱 벌써 생긴 게 텍사스 출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인데
이런 식의 시장이 금요일 날처럼 반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우리 이거 시행한 게 아니고 11월 1일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이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통제, 히토리에 대한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중국이 또 살짝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도 자신들이 이렇게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심각하게 넘었을 때는 깨달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부통령 저러죠. USTR 무역 대표부 대표도 나와서 시장 달래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케이 뭐 요 정도 뭐 고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요렇게 이제 반등 나오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3.5% 넘게 빠졌다가 높은 데서 3.5%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 하다못해 1.8 딱 절반은 1.8% 정도지만 그 1.8이 낮은 숫자에서 1.8 간다고 해서 절반을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채 이제 금요일 낙폭의 현재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금요일 낙폭의 절반 정도나 회복할까 싶은 그런 정도고 미국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그거는 조금 매수세는 간다고 볼 수 있고 달러는 고만고만해요. 외환시장은 고만고만한데 코인이 역시 1등인 비트코인이 제일 이렇게 힘을 냅니다. 나머지들은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생각보다는 약하고 여기도 왜 반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그런 식인데 중국이 만만찮아요. 지금 CNBC 보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9월 중국의 수출이 기대 이상이고 수입은 뭐 작년 4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 오른쪽 보시면은 차이나 not afraid of trade war 우리 무역 전쟁 겁 안 난다 이런 식이면서 미국 보고 이중잣대, 이중 기준 들이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요 밑에도 이런 겁니다. 요 조금 작아서 제가 확대를 했는데 미국의 포트 피니까 항구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돈 나라 그랬죠. 수수료. 예, 그거 피를 내라 했더니만도 여기다가 복수한다고 결국 미국 상선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제 차지를 갖다 매긴다는 얘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좀 짜증날 만한 기사들이죠. 그런 식인데 중국이 이래요. 오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급락 출발해서 양봉이 나왔는데 신기한 거는 자 여기서 결국 뭐 인사이트라기보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무거워 보이죠. 데일리 보시면은 뭔가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이 무거운 건데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월간 차트 보시면 이 레벨이 온 겁니다. 이 선을 갖다 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들 뭐 중국으로 가네, 중국도 증시 부양을 하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 엄청난 선에 왔는데다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자꾸 또 관세 갖고 하니까 급락도 했지만 그래도 또 저가면서 들어오고 해서 하는데 이 선이 이거 어쨌거나 뭐 이번 달 내로 열려서 이 선이 열린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시황쟁이들이 한 얘기는 그러면 뭐 이 광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한번 보시죠. 니케이가 지금 니케이가 일간인데요. 우선 차트부터 보시면은 이때 이틀이 그겁니다. 아, 다카이치가 될 것 같아. 고이즈미보다도 다카이치로 갈 것 같아. 다카이치 같으면 아베야. 아베 했던 거 기억해. 했는데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긴가민가 싶은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소다로. 이 양반은 총리도 했고 아베 때는 재무상도 했었죠. 이 아소다로가 이번에 킹메이커 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를 갖다 밀면서 왜? 고이즈미가 저 총리 되면은 아소다로는 완전 뒷방 늙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를 밀고 어차피 예전부터의 관계는 그거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 공명당이 뭐 의석은 얼마 안 되지만 공명당이 이렇게 탈퇴했는데 문제는 그 군소 정당까지 포함한 야당 쪽에서 특히 여기는 다마키 유이치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큰 의석 제일 많은 데가 저 입헌민주당 거기서 이제 튀어나온 국민민주당의 이제 당수인데 우리 야당끼리 잘하면은 내 함 총리 해볼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에이펙에 이시바 현 총리가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고이즈미는 뭐 좀 세월 좀 더 가야겠네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이 자민당 총재가 되는 순간 차기 일본 총리다 하는 이 통념이 흔들릴 정도로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거 다카이치 사나이의 위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죠. 유튜브에서 괜찮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 TV 뉴스 말고
이렇게 제가 채널은 소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데요? 채널에서 아주 요약하면 요약하면은 일본 정치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달라인도 한번 보세요. 달라인 지금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이게 월간이죠. 이때가 아베가 집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엔화 약세로 가다가 그거 했는데 자, 요것도 지금 여느냐 마느냐인데 다카이치 때문에 이렇게 데스 또 엔화 약세, 니케이 강세 이런 식으로 가던 흐름이 잠시 주춤주춤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여기가 혹시나 되든 진짜 이변이 될 거예요. 일본 정치사에. 그냥 그래도 결국 또 다카이치로 가든 양쪽 다 돈 찍자는 똑같습니다. 뭐 그런 식이라서 이게 이제 열리면은 결국 엔화 찍어내기 뭐 그런 식으로 되고 달러인이 안 밀린다면은 이 장은 또 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대표님 그 얘기 아직 설거지 단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설거지는 개인이 해야 되나요? 설거지는 개인이 해야 되죠. 지금 개인들 마지막에 그 개인들 돈으로 다 파티가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개인이 너무 똑똑해져도 요즘 잘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제도적으로 그 뭐 블랙락을 비롯한 뗀뗀한 사모 펀드들도 뗀- 개인도 사게 해준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뗀뗀한 친구들이 거죠? 지금 막 얼마나 로비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 갑니까? 오죽하면 K401 돈으로 사모펀드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돈만 갖고도 못 가도 1, 2년은 더 갈걸요. 그런 시기니까 지금은 아직은 모두가 긴가민가 야 이거 이래도 돼 싶으면서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SNS 때문에 다 집어 던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이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네. 기본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될 거고 더 되고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더 풀릴 거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니케이도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때 이후로 계속 날아갔는데 트럼프가 이제 한번 다시 잠깐 물을 뿌렸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금리 못 올라가고 안 올리고 예. 그다음에 엔화가 약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유동성은 더 많아져서 다시 리바운드 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위험하지만. 위험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당간당한 와중에도 어쨌거나 이거 뭐 여기서 혹시나 오게 될 어떤 고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던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주변에 이 장 좋은데 몇 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8만 원 근처 와가지고 아니면 8만 원 올라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리하셨더라고요. 전자요? 삼성전자를. 그러니 이 장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코스피가 55%인데 지금 계좌에 55% 난 분 몇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지수가 저렇게 막 날아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이런 쪽들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쨌거나 놀았다고 합니다. 월가도 한국 사람들이 막 2배, 3배짜리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아이온큐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팔란티아 테크도 만들고 해서 개별 종목 기초자산으로 ETF 만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오니까 네. 이게 딴 거 있으니까 원캐리 트레이드죠. 네, 원캐리 트레이드죠. 숏도 만들었어요. 요즘은 숏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매도 오되는 거. 예. 뭐 리케티, 아이온큐 이런 거 매수만 했었잖아요, 원래. 월가 애들 근데 또 로비하고 싶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숏 QQQ 3배까지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5배, 10배도 한다. 이거 좀 허용해 주라. 뭐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도파민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싸들고 가는 건데 캐리 트레이드, 원 캐리 트레이드도 가능하다 것 같으면 우리 기축통화 되나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정도라는 어떤 용어가 붙으려면은 그래도 준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또 캐리 트레이드 제대로 하려면 하느니 뭐 금리 팍팍 내려줘서 제로 금리까지 가지고 뭐 이러면은 뭐 예. 그렇게 해서 돈 벌면은 이제 짜장면 한 3만 원 가도 부담 없죠. 예. 다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뭐 별 큰 건 없겠죠. 큰 그건 없을 것 마지막으로 같습니다. 그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요. 네, 이 지금 또 구두개입까지 했는데 별로 안 내려가는 것 예. 같은데. 돈 태우란 얘기죠. 시장에서는 아. 구두 개입만 갖고는 안 된다. 말로 하지 마라. 말로 하지 말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달러원 일간 차트인데 인포맥스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끝부분 보시면 아래 꼬리 희하는 거 나오죠. 1433원을 사고 싶었는지 누가 1333원 1400
1433원에 팔고 싶었나 본데 매도 주문을 갖다가 1333원이라고 잘못 찍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와서 그냥 이거 뭐 주문 캔슬했다고 하는데 뭐 구두 개인만 갖고는 안 됩니다. 뭐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제 30원대에서 좀 밀리면서 했으니까 일단 당국이 슬쩍 경고는 했으니까 투기적 소위 말하는 인터뱅크 딜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롱 잡기는 좀 애매하겠죠. 당분간은 이제 실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뭐 내고를 비롯한 공급 이 부분이 부딪히면서 가야지 그냥 스펙하는 선수들의 이 포지션 플레이로 환율을 갖다가 더 1450, 60까지 하기는 일단은 제동은 걸었다 정도에서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개입이라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 9일 중국 상무부가 해외 중국산 히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할 때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죠. 이번 규제 조치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희소금속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전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고려아연은 안티모니와 인듐 같은 희소금속 부문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란 기대감에 오늘 19%대 올랐는데요. 종가는 115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지와 성한 머티리얼스, 유니온 머티리얼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지가 6,850원, 성한 머티리얼스가 521원, 유니온 머티리얼이 2,2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유니온도 오늘 20%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서 이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전기차를 포함해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인 만큼 수출 통제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7.79% 오르면서 15만 7,700원에 마감했고요. 세빛캠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3만 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오늘 16%대 올랐고 중앙 첨단 소재와 하이드로 리튬이 각각 9%,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앱티브부터 글로벌 최대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그리고 민간 우주 기업인 로켓랩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앱티브입니다. 현재 주가는 8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8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안전과 주행 경험을 담당하는 ASN UX 부문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5%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차량이 스스로 운전을 돕는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ADAS 채택률은 42%로 높아지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출시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이 이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기능을 탑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내년 이후 차량이 스스로 조향과 제동, 가속을 제어하는 레벨 2 수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서 관련된 시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니발입니다. 현재 주가는 2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81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8.8% 급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2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성과에 힘입어 연간 가이던스를 3번 연속 상향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 카리브해 전용 프라이빗 리조트 셀레브레이션 키가 사상 최고의 예약률을 기록했고 정원이 약 4,300명에 달하는 대형 크루즈 스타 프린세스가 하반기에 취항을 앞두고 있어서 승객 수용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소득 고객 기반의 꾸준한 수요로 크루즈 산업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PER은 14배로 경쟁사인 로얄 캐리비안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높은 예약률과 신규 프로젝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켓랩입니다. 9월 말 저점 대비 주가가 현재 38% 넘게 오르면서 목표 주가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간밤 3% 넘게 하락했지만 현재 주가는 64달러 선입니다. 로켓랩은 미국 정부의 골든돔 구축과 우주 인프라 건설 수요로 인해 발사 계약을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AI로 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 시스템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과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형 재사용 발사체인 뉴트론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트론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에는 자체 군집 위성군을 구축해서 우주 데이터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우주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기업을 목표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일본의 총리 지명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의 26년 동맹이 깨지면서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가 지금 안개 속을 걷는 상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력해지자 경제가 점점 더 활성화될 거다, 돈을 덮을 거다 이래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증시는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불확실성이 다시 더 불거지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이나 금융시장 다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짚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일단은 다카이치 총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삼수 끝에 자민당 총재가 네, 겨우 네. 됐는데 그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총재가 될 수 있었던 승리 요인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그 자민당의 총재 선거 자체가 조금 특이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국회의원 표가 이제 295표가 있고 그다음에 당원 당후 투표가 국회의원 수랑 동수로 구성돼서 295표가 있어서 총 590표를 가지고 이제 과반수 이상 획득한 사람이 자민당의 총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반수 이상 획득한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1위하고 2위가 결선 투표로 가는데 이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295표 그대로 있는데 지역 대표를 47표만 더하기 때문에 총 342표. 그러니까 1차보다 2차의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국회의원이 어디로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사실은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1위가 1차 투표에서 1위가 다카이치 후보고 2위가 이시바 후보였는데 결선 투표에 올라가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반 다카이치 연합이 형성이 됐어요. 다카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국회의원들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에 가서 이시바 후보가 총재로 당선이 되는 역전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다카이치가 1등을 하겠지만 2차 결선 투표로 가면 고이즈미가 아마 역전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도 다카이치가 1등을 하고 2차에서도 다카이치 후보가 1등을 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반 다카이치 연합이 형성이 됐는데 왜 올해는 반 다카이치 연합이 형성이 안 됐나?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고이즈미 후보가 그 선거 직전에 그 댓글 조작 파문이 있었어요. 그 선거 캠프의 관계자가 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고이즈미 후보에 관해서 뭐 찬양하거나 찬미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아예 그냥 어떤 댓글을 달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고이즈미 후보가 청렴, 결보, 뭐 정직, 뭐 이런 개혁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거기에 타격을 입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소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 아소 총리가 올해 85인데 이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아소의 귀환이었다. 자민당이 지금 그 정치자금 스캔들, 통일교하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총체적 위기거든요. 그래서 아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벌은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은 없는데 비공식적인 뭐 식사회, 연구회 이런 거는 더 강화가 됐어요. 물밑에서 네트워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물밑 네트워크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소타로. 네, 이 상황 이 자민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아소타로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부총재 지금 그렇죠. 거죠. 그 아소타로 입장에서는 고이즈미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고이즈미가 내세우는 세대 교체가 바로 자기를 교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는 좀 안전한 변화. 왜냐하면 이미지는 여성이고 비세습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다카이치는 굉장히 파벌에 충실하고 우익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카이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는 게 훨씬 기득권을 유지하기 쉽죠. 그래서 2차 결선 투표 직전에 아소가 이제 아소파 의원들한테 다카이치에게 표를 넣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아소파의 이동을 보고 다른 원로 보수 자민당 의원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사실은 아소가 다카이치를 총재로 만들었다. 결국 이제 그 대가로 아소는 부총재가 되고 당에 중요한 5개 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아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소파가 완전히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되자마자는 솔직히 주가도 너무 급등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될 거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서 굉장히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다 에브리띵 랠리 맞습니다. 딱 이거 이후로 딱 그게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뭐 공명당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뒤집히면서 거기에 트럼프가 또 한 마리 빵 해가지고 금요일 날 그걸 다 같이 한 번에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다 뒤집혔어요. 그냥 맞습니다. 열심히 갔던 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본의 주가가 1989년에 38,915엔 니케 주가 지수가 그게 한 34년 정도 깨지지 않다가 작년 재작년에 돌파했는데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 시작되면서 48,000엔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고 다들 놀라서 뭐 환율도 150엔 다시 돌파해서 155엔까지 육박을 하고 했는데 그 10일에 이제 연립을 같이 이제 하고 있던 공명당이 이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명당은 사실은 작년에 그 자민당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굉장히 중의원 선거에서도 대패하고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패를 했는데 공명당은 사실은 그런 정치자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린여당에 묶이면서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던 차에 다카이치가 당선되면서 이제는
아, 26년 동안 함께 걸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함께 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연결해주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가 전 총리. 그런데 이 스가 전 총리는 고이즈미 후보의 정치적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이즈미가 당선이 됐으면 아마 공명당이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카이치가 당선되고 이 다카이치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소가 있죠. 아소는 공명당을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명당을 굉장히 싫어하고 접점도 없고 공명당보다는 다른 야당하고 뭔가 연립을 해서 당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생각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명당 입장으로서는 다카이치가 된 마당에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당은 굉장히 청렴함을 내세우는 당인데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 얼굴에 먹칠을 한 마당에 근데 다카이치가 이번에 하기우다 코이치라는 사람을 당 간사장 대행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하기우다가 구 아베파의 주요 인물이고 정치자금 스캔들로 당직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명당이 볼 때는 자민당은 정치자금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는 공명당은 또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평화의 당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다카이치는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고 하죠. 외국인 배척하겠다고 하죠. 하니까 민족주의 이거 가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안 맞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정치자금 문제 해결해달라.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 이거 재고해달라. 그다음에 외국인 배척 이거 좀 멈춰달라. 이 세 가지 했는데 다카이치가 그거 듣고 나서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좀 미루겠다. 좀 고민해보겠다. 외국인 배척 이것도 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정치자금 문제 이거 해결 나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가져가서 고민해보겠다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정치자금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지금 공명당이 주장하는 거는 기업이나 조직, 단체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을 때, 기부금을 받을 때 중앙당하고 시도당까지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자민당은 중앙당, 시도당뿐만이 아니고 그 시군구 단위에 있는 정당 지부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당은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아니 그 정당 지부 시군구 단위로 다 받는다는 건 그 정당 지부의 회장이 결국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 개인한테 자금을 주는 건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민당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민당 정치가 사실은 해왔거든요. 지방에 특히 구 아베파 의원들, 뭐 아소파 의원들은 특히 지방에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정당 지부에서 이 정치 헌금 등을 받아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면 자민당 구조 자체가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다카이치는 아소의 어떤 이 지지를 등에 업고 총재가 된 건데 아소파나 구 아베파가 가장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공명당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26년간 함께 해온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여당인 자민당도 그렇고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그렇고 단독으로는 과반수가 안 될 뿐더러 어느 여당 다른 야당 하나랑 합쳐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3개, 4개를 합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일본 정치가 혼란기에 빠졌고 우리가 그동안 아베라든지 최근 한 25, 6년 동안 자민당 일당 독주만 봤기 때문에 일본은 원래 그런 줄 아시는데 지금 이제 93년 정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민당 일당 독재라고 보이는 일당이 이렇게 중심돼 왔던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일본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무너졌을 때는 외환이나 엔화나 금리나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들은 어땠나요? 9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좋을 때인가요, 일본? 좋지 않았을 때죠. 왜냐하면 90년, 80년대 좋았다가 91년에 90년대가 나빠졌을 때죠. 89년에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93년에 비자민 연립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 자민당 빼고 8개 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해서 호소카 내각이 출범이 됐는데 6개월, 8개월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분모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자민당. 그거 빼놓고는 스펙트럼, 정책 스펙트럼이나 이념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산 안에 모여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다카이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가요? 다시? 지금 사실은 안개 속입니다. 왜냐하면 입헌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1당이긴 한데 입헌민주당 대표인 노다 대표를 총리로 하자 그러면 아무도 동일하네요. 네,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국민민주당의 대표인 타마키 대표로 가자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전이 뭐냐면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나머지 야당들이 한번 연합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세부 정책 조율하는데 너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논의는 하지만 쉽사리 추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정당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2차 결선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총리가 되겠죠. 지금 봐서는 사실 다카이치 총재,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뿐만이 아니고 누가 되더라도 식물 총리가 되는 거죠. 여소야대 뭐 이렇게 여소야 되는 거죠. 되고 야당, 2당, 3당 복수의 당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예산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고 그러면 야당하고 협력을 하려면 그 야당이 원하는 굉장히 선심성 정책들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정은 방만하게 경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정 확대 재정으로 가는 방향성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관계된 문제니까 그거는 좀 향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의 총리가 될 경우에 그렇지만 다카이치보다는 그 자민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소라 그랬잖아요. 아소는 재무 대신을 9년이나 했습니다. 하면서 균형재정,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정책이 아마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그러면 쉽사리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듯한 이야기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당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또 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선심성 정책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단명할 수밖에 없다. 뭐 한 3개월, 6개월 가서 또 뭐 해체하고 총선거를 하든 그건 물론 야당 연립에서 총리가 나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 되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돈 계속 풀 거다. 누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러면 엔화는 계속 약세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엔화 약세 흐름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걸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엔화는 약세로 갈 수 있는 소재들은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를 밟고 있잖아요. 작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7월에 추가 금리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올 연말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 차례 정도 생각했었는데 다카이치가 만약에 총리가 되면 그건 보류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소가 당 내부에서 다카이치의 폭주를 좀 견제를 해준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엔저를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할 여지는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엔저의 압력들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한일 관계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일 관계는 당연히 이제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가정을 해서 만약에 다카이치 총재,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다카이치가 문제라기보다 이 자민당의 보수 색채를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명당이었습니다. 근데 공명당이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자민당이 훨씬 보수 우익 성향으로 우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카이치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할 것이고요. 뭐 독도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할 것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명당이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공명당이 빠져버렸으니까. 다만 그런 흐름은 있지만 지금 일본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외교나 국제관계보다는 국내 정치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립을 해서 안정적인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요소 이런 것들은 좀 일본 국내 정치 이슈에 좀 밀려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휘청였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네, 지난주에 저점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10만 2천 불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저가가. 그런데 12만 불인데 그래서 저긴 언제 갔다 왔을까? 저기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정말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마어마한 주말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같은 사업 공동창업자 전화를 받아서 깼는데요. 새벽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도 좀 접속이 몰려가지고 약간의 에러가 발생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10만 2천 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려가는 중에 많이 이렇게 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가상자산 시장의 이 놀라움인 것 같아요. 참 이 예상하지 못한 폭락이 나오고 폭락의 폭도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이 지금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폭락을 이렇게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크게 시장의 모든 자금을 말라가게 할 정도라고 생각할 수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상자산이 4.5조 달러나 되는 큰 이제 그런 주류 자산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 하나가 이렇게 파급력이 크구나. 근데 이제 이 원인은 정확히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쌓여 있는 또 선물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또 월요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이 11만 5천 불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그 마찰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괜찮다, 우리 사이 좋다 이런 트윗도 올렸고. 그래서 이런 아무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출렁이지만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11만 5천 불 왔으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얇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사자는 호가나 팔자는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4조 달라고 몇 조 달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중소형주 움직일 때 유동성 없는 중소형주 움직일 때처럼 움직이는 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이렇게 막 믿고 큰 금액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비트코인 시장이 그동안 움직여온 그 방향을 보시면 굉장히 구조적인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당히 잠잠했어요. 그 기존의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장 거의 끝까지 오면은 현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뭐 이런 15% 정도의 급락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비트코인이 뭐 올해도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변동성을 누가 가져갔냐? 선물 시장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을 사모으는 트레저리 기업들, 주식들이 또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시장 외에 나머지 시장들에서 새로 생긴 신흥 시장들에서 파생 시장 비트코인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파생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그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5분 만에 한 번에 거의 400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됐거든요. 단기간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단기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물 시장에서 40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거는 뭐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바로 역대급으로 쌓여 있었던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예요. 미결제 약정들. 미결제 약정이 규모가 거의 30조 원 규모가 청산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규모고 FTX 지난 2022년 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의 10배, 20배 정도 되는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룬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사실 크립토 네이티브 트레이더들이죠. 마켓 메이커들. 마켓 메이커들. 예, 거기에는 이제 기관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을 텐데 소규모 그룹들도 있고 이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청산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쌓여 있었던 30조 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연쇄 청산되면서 이게 현물 가격에 더 급격한 영향을 미쳐서 말하자면 롱 스퀴즈가 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마켓 메이커들이 이렇게 사자 팔자 호가를 계속 대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움직이면은 사졌다가 팔고 사졌다가 팔고 해서 언제나 돈을 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사다가 맨 마지막에 털려서 반대매매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도미노가 돼서 이렇게 내려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거죠, 지금 그러면.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이 사자 팔자 주문을 모두 호가를 채워놓고 돈을 버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암호화폐 같이 더군다나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일거에 청산되고 그냥 그 호가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방향성 매매를 많이 해요. 마켓 메이커들도. 예, 더군다나 선취 매매, 인사이더 트레이드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비규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알트코인들 그래서 이번에 다 거의 문 닫는 상황 된다고 막 메신저가 막 돌더라고요.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는 ATOM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코인은 99%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99% 가격이 하락했어요? 네, 그것도 한 거래소에서만 그렇게 돼서 디패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USDE라고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또 디패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달러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소별로 국지적인 이 가격 디패깅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마켓 메이커들의 존재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이퍼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선물 시가총액을 부과하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근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이낸스 CME 거래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많습니다. 탈중앙 거래소. 근데 이 거래소에 이런 디패깅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선물 시장이 폭락하는 청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했거든요. 결국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크립토 네이티브들이 레버리지를 잔뜩 껴서 탈중앙 거래소에서 막 거래를 하다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업토버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막 10월 달에 10월. 좋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뜩 레버리지 껴서 롱포지션 잡아놨다가 이번에 일거에 그냥 청산이 돼버린 거죠. 청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줄고 시장 조성자들이 없어졌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호가도 벌어지고 변동성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청산되자마자 네. 또 그 선물 미결제 약정 히트맵을 보면은 네. 그 저가의 롱 포지션이 또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또 사요, 벌써. 그러면 누군가 또 사요. 네, 일요일부터 엄청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저가에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트위트 메시지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이제 강세, 불장을 계속해서 연말 불장을 예측하는 그런 매수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지적인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 이 주말 이 이벤트 나오기 전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한 100일 동안이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일단 100일이면은 뭐 대략 3개월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보통 그 반감기 이후로 180일 이후에 가장 정점을 그 비트코인 시장이 찍는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180일 이상이 이후로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성을 한번 보면은 70일 정도, 70일에서 100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후행해서 70일 있다가 100일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오른다. 이런 또 상관성이 92% 정도로 높은 코릴레이션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4,000불까지 올라갔으니 지금 한 90일 정도 남은 이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서 크게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랬으니까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들은 사실 별 의미 없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날을 봐야 되죠, 우리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에 다시 거품이 끼어들고 있고 롱 포지션이 그리고 이 트레저리 기업들 그리고 ETF 매수세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의 이 가장 건강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채굴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이렇게 전력을 막 투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네. 그러면 펀더멘탈 괜찮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를 이제 보유해야 한다. 리저브로 모으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게 맞는 건가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까지 나오면 저건 무조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로도 미국채를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중국, 인디아,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금 보유량을 늘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럽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행정부와 함께 이렇게 궤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 자산, 미국채를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왔는데 그 기조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깨졌습니다. 2022년 이후로 유럽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유럽 중앙은행까지 이제 더 이상 미국채를 더 이상 수를 하지 않고 늘리지 않고 금 현물 보유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를 우리가 그래서 한번 연장을 시켜가지고 미래를 확장해 보면 결국 중앙은행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 모으기에 너도 나도 진심이다. 근데 금은 어쨌든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고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은 뭔가 대체 자산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도 같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고요. 이게 그냥 도이치뱅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지금 저런 발언이나 아니면 실제 무브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상원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폴란드 그리고 체코 이런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보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필리핀, 대만 여기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의 이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큰 이 수요가 트렌드로 비트코인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도이치뱅크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지금 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미국 셧다운은 사실 좀 등한시되는 상황이긴 한데 셧다운 이슈 나오면서 우리가 그전까지 좀 주목하고 있었던 뭐 현물 ETF 승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현물 ETF는 특히 XRP 현물 ETF가 많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SEC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SEC가 XRP의 ETF를 승인하려고 한다면 이 XRP가 어떤 자산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좀 듀딜리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행정명령으로 금지했던 게 바로 CBDC예요. 근데 CBDC를 이 XRP가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리플 재단, 리플 랩스 회사 차원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CBDC를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려고 하는 것에 이 XRP 레저, 리플의 그 분산 원장이죠. 분산 원장이 사용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과 정치적인 로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CBDC 금지 법안을 내린 그런 행정명령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XRP에 ETF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SEC가 이런 지금 시각이 있어요. 물론 상관없는 내용이긴 해요. 사실 XRP가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리플 레저에 대한 어떤 영업과 홍보 수단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리플도 XRP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왜 CDBC는 왜 하는 건가요? 거기는 또? 그러니까 웃기죠. 그냥 웃기는 건가요? RLUSD죠. 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리플이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요거는 뭐 기타 블록체인 위에 다 발행이 돼 있습니다. 리플 레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CBDC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발행 이제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RLUSD를 쓸 거니까 이걸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중앙은행들이 원하면 또 이것도 발행해주겠다. 이렇게 사실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그 지위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발행을 시켰는데 CDBC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결국은 시켰는데 내가 거기 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과 같이 어깨를 나누며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원래 딜러가 큰 은행이랑만 하잖아요. 중앙은행은 원래 프라이머리 딜러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라 그래서 자기는 각 나라에 한 5개 정도 큰 데랑만 거래하고 거기서 이제 밑에 나눠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CBDC가 홀세일 CBDC와 리테일 CBDC로 나눠지는데요. 네. 아마 홀세일 CBDC의 이 영역 확장을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 은행들과 내부망을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할 때 뭐 리포 마켓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단기 론을 해줄 때 어떤 망을 활용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페드와이어, 우리나라 한은 뭐 중앙전산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리플 레저로 한번 대체해봐라. 그거 스위프트가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고 해서 리플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는데 사실 스위프트망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자신의 사업을 자신의 동종 사업으로 지금 깎아먹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한은과 이 시중 은행들 간의 내부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지금 본인이 하겠다, CBDC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따로 놀면서 사실상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리플의 상황이고 SEC가 이걸 안 들여다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ETF 승인해줬다가 괜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린라이트를 켜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은 SEC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국에서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좋아지려다가 다시 이제 홀드하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 실적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ML이나 이제 기타 IT, AI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